곧바로 디스커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최운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주제에 아주 전문가신데 사회를 보려면 토론자보다 더 전문성이 필요한데 저는 전문성은 전무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5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으로 계시는 정은혜 님께서 탄소 크레딧과 생물 다양성 크레딧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저쪽으로 가는 건가요? 파워포인트 필요하시면 그쪽 나가셔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을 맡고 있는 정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김 이사장님이 초청하셨을 때 자연을 지금 최근에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제가 전공은 생물교육과를 나오고 예일대 산림환경대학원에서 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굉장히 전공을 했는데 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커리어는 되게 기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 사실 더 전문가들이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질문이자 하여튼 궁금증을 하나 그냥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자연 자본 공시라든지 이런 자연 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그냥 한번 전달하는 거 정도로 굉장히 제너럴한 발표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그 탄소 크레딧 관련돼서 특히 6.2조, 6.4조 그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6.4조라고 하는 파리 협정에 따라서 6.4조라고 하는 글로벌 탄소 크레딧의 슈퍼바이저리 바디의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약간 기후와 탄소를 약간 비교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일단 하는 거고,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앞서 가지고 또 기후와 자연 보전의 국제 협상에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들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 글로벌 군민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그 생물 다양성계의 파리 협약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파리 협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50년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목표 하에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생태계 보존돼야 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돼야 되고 그리고 이익도 공유해야 되고 이행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 아래 굉장히 상세한 23가지의 목표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TNFD 자연자본공시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각 국가들은 또 생물 다양성 전략을 예전부터도 만들어 왔지만 이 GBF에 맞춰서 다시 그 전략을 수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또 똑같이 2050 목표에 맞춰서 2030의 실천 목표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두 번째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를 확대한다라든지, 또 그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이용 공유 확대해서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 증진한다라든지, 또 보시면 이행과 주류화 수단 강화해서 생물 다양성과 ESG 경영이나 생물 다양성 재원 동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아까 우리
그 전 발표자 김태우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는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보존을 위해서 환경부에 들어갔는데 쭉 보면 기후의 발전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생물 다양성과 관련되는 규제나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늦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 김태우 상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기후는 글로벌한 이슈고 생물 다양성과 자연은 로컬한 이슈이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글로벌한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시작은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92년에 아시는 것처럼 리우 3대 협약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과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과 또 포리스트리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임업에 대한 그런 규약도 사실 같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김태우 상무님이 비슷하게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측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만들어내고 측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거가 가장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후협약을 오래 했습니다만 기후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축 목표도 감축 목표가 물론 감축해야 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초반부터 모든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진국들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개도국들은 이제 파리 협약이 되어서야 의무가 생겼지만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가장 가용한 기술을 사용해서 제출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가장 차이점이 나는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측정을 해야만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알고 그 배출한 거에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되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하긴 하지만 숫자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메저먼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리의 고울이 있지 않습니까? 1.5도씨, 뭐 최대한 2도씨 그리고 preferably 1.5도씨 이렇게 하는 목표가 있고 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죠. 우리 2050 이 바이오다이버시티 목표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지만 약간 구호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 고울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다이버시티 쪽도 노력을 했는데 아이치 타겟이라고 해서 202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또 굉장히 많은 목표를 세웠는데 거의 달성한 게 없다는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그래서 이 쿤밍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지고 30 by 30 적어도 30년까지 30%의 보존을 보호를 하자. 우리 땅이든 바다에서든 이런 목표가 구체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TCFD, 그래서 훨씬 TCFD가 빨리 시작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5년에 시작했고 우리 TNFD는 2023년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이지요. 제가 카본 크레딧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 크레딧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데 이게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일단은 생물 다양성은 차치하고 일단 줄이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목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파이낸싱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 쪽에서 각자 얼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 돈이 적어도 이걸 모빌라이즈 해야 된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도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는 아시는 것처럼 코펜하겐 때 1,000억 불에 매년 1,000억 불의 기후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실 달성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2022년, 3년 그 무렵에야 1,000억 불이 달성이 됐다고 OECD 다학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결국 20년 목표는 그 뒤로 미뤄졌고 2025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재정 목표 만든다고 해서 나온 것이 2035년까지
3천억 불. 그리고 이거는 뭐 주로 공공재정을 중심으로 한 게 3천억 불이고 그 외에 퍼블릭 프라이빗 파이낸스 다 한 게 1조 3천억 불. 이거는 연간에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그 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자연재정과 관련돼서는 제가 뭐 쭉 찾아봤습니다만 약간 다른 숫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30년까지 최소한 2천억 불을 달성하자. 사실 기후재정보다 자연재정이 더 작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보호와 이런 필요한 물이든 뭐 우리가 자연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아마도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자연 재정이 2천억 불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에서 뭐 이 기후 재정과 관련돼서 특히 이런 카본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EU를 시작해서 한국도 중국도 뉴질랜드도 뭐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새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 간의 탄소 저감을 달성한 것으로 서로 이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 6.2조, 6.4조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미 이만큼의 돈이 배출권 거래제와 해서 700억 불 매년 그리고 VCM 같은 관련해서는 적어도 40억 불의 돈이 매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연재정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새로운 거는 없다. 예전에부터 Debt for Natur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새로 개발하기 자연을 보존하는 것만큼 돈을 뭐 까주겠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도메스틱 바이오다이버시티 크레딧, 인터내셔널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배출량 제가 그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레드 플러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자연을 잘 보존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크레딧을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6.4조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6.2조라고 하는 거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레드 플러스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의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이 보존하는 거를 조금 더 얹어서 어디셔널 크레딧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생물 다양성도 보존하고 자연도 그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의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결국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인덱스 형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톤이 안 되고 인덱스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기구에서 TNFT 가이드라인도 번역도 하고 이 LEAP 방법론에 대해서 병물, 바틀드 워터에 대해서 한번 시범 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 기후하고 자연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더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데이터인데요. 자연 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AI도 있고 굉장히 작은 나라이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GIS 모델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될 수 있고 규범을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중요한가? 클라이밋 중요한 것, 카본 중요한 걸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ESG 하는 담당자들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건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해? 하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도 하고 자연도 하고 전력도 하고 다양한 순환 경제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저희 장관님이 모시고 다녀보면 내가 내 업무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근데 리스크나 중요성의 측면에서 제가 그 중국 순방 가셨을 때 저희 장관님 모시고 같이 중국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했을 때 한 가지 얘기가 국민들의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이언트 팬다 도입하는 거.
그거가 기사가 나간 순간 굉장히 많은 기사가 뜨고 우리 기후부 앞에서 어떤 분들은 데려와야 된다. 어떤 분들은 데려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 생물 다양성과 네이처와 관련되는 거는 기후의 1톤이라고 하는 측면에 더해가지고 심리적인,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건드린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세심하게 측정해야 되고 더 세심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기후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를 너무 짧은 시간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주최 측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패널 토론하면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코멘트 정도 하는 것이 패널 토론인데 이 패널 토론 주제를 보면 하나하나가 다 오늘 주제 발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현장에서 녹색 채권을 직접 발행한 경험이 있으신 우리 최현정 한국산업은행 부부장께서 정책 금융기관의 녹색 채권 발행 전략과 시장 확대 역할 및 발행 사례 다시 부탁드리지만 10분 안에 요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녹색 채권 발행 및 시장 확산 방안에 대해 발표를 맡은 한국산업은행 자금부의 최현정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산업금융채권이라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이런 녹색 채권 같은 ESG 채권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지금 녹색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녹색 채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녹색 채권은 어떻게 발행하고 녹색 채권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 발간한 UNEP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자연에 유해한 금융 규모는 7.3조 달러임에 반해 자연 기반 투자는 2,2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투자자에게는 자금 흐름 재편을 가능케 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 회복 탄력성의 시작점이자 중심에는 녹색 채권 발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자 때문에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녹색 채권 발행을 해서 녹색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 그 녹색 성과가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저희 녹색 채권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입이 되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녹색 자금 공급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실행 가능한 녹색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타면서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녹색 채권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정의가 궁금하실 텐데요. 녹색 채권이라 함은 발행 자금의 사용처를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로 한정하고 객관적인 사후 보고를 의무화한 특수 목적 채권을 말합니다. 크게 녹색 채권에는 이크마 기준의 녹색 채권이랑 한국형 녹색 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크마 녹색 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원칙을 따르는 녹색 채권이고, 한국형 녹색 채권은 국내 분류 체계인 K택소노미에서 정의된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 활동을 따라야 합니다. 큰 차이점으로는 이크마 녹색 채권은 외부 검토가 권고 사항이고요. 한국형 녹색 채권에서는 외부 검토가 필수 사항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녹색 채권은 국내 실정을 보다 반영하고 그린워시 방지 절차를 보다 강화했기 때문에 당국에서 보다 권장하고 있는 녹색 채권 발행 방식입니다. 그럼 저희 녹색 채권이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발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2025년 기준으로는 종목수로는 487건 정도, 발행액으로는 43.6조 원 정도 발행이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형 녹색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 초기에는 되게 발행률이 저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와 발행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협조한 결과 전체 녹색 채권의 80% 수준인 한 5조 3천억 원 수준의 발행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간단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인 한국산업은행의 발행 현황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한국산업은행은 2018년 국내 최초로 원화 녹색 채권을 발행한 이래
은행권 원화 녹색채권 최다 발행 등 국내 대표의 녹색채권 발행 기관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일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뭐 관리 체계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사후보고 외부 인증도 국내 최초로 받은 등 질적인 면, 양적인 면 모든 측면에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행 분야도 보시게 되면 태양광 발전이나 2차 전지나 뭐 전기 차량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여신 거래처들이 진행하고 있는 녹색 프로젝트를 담아서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녹색 채권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간단하게 녹색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색 채권에는 이크마 기준의 녹색 채권도 있고 한국형 녹색 채권도 있지만, 저희 지금 당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 채권 기준으로 발행 절차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녹색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금 조달 수요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행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회사 자체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회사가 발행하게 될 녹색 채권을 어떻게 발행할 거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를 회사의 시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당국에서 만들어 놓은 한국형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의 요구 사항들에 우리의 채권이 잘 부합하는지 외부 검토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여부를 확인을 받기 위해 적합성 판단 요청서를 써야 되고요. 요 요청서와 관리 체계를 외부 검토 기관으로 보내서 외부 검토 기관에서 적합성 판단을 확인해 주면 최종적으로 사전 외부 검토 보고서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채권 발행 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요 보고서들을 공시함과 함께 녹색 채권이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채권과 다르게 녹색 채권은 발행 후에도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조달한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에 최종적으로 배분이 끝날 때까지 매년 사후 연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금이 모두 녹색 프로젝트에 배분이 완료되면 사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후 보고서들도 다 외부 검토 기관의 검토를 마쳐야 되고요. 보고서들은 모두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게 채권을 발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채권 발행 자체가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심지어 녹색 채권은, 그것도 한국형 녹색 채권은 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추가적인 비용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녹색 채권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차 보전 지원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예산 한도 안에서 참여 기업별 최대 3억 원까지 이자 차익을 보전해 줍니다. 2026년도의 경우에 연초에 이 지원 사업이 시행이 돼서 지금은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2027년도에도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게 정확한 거는 공고가 나봐야 되니까 만약에 녹색 채권 발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있다면 연초에 기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2차 보전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녹색 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녹색 채권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발행사들이 참여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히나 한국형 녹색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시간과 품과 돈 모두 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반 채권을 찍어서 그 자금을 녹색 프로젝트에 그냥 투자하기만 하면 그만 아닌가? 꼭 녹색 채권을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채권보다 녹색 채권으로 찍었을 때 그 조달 비용이, 그러니까 발행 금리가 낮아진다면 녹색 채권을 찍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시장에서는 그린 프리미엄, 즉 그린이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린이엄만 형성이 된다면 녹색 채권 활성화는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그 그린이엄이 형성되기 위해 4가지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봤는데요. 실행 차원, 인식 차원, 제도 차원, 그리고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발행사들의 실행 차원입니다. 발행사들이 전사적 녹색 경영 체계를 구축해 놓고
채권을 발행할 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신뢰도가 제고되고 그린워싱 우려가 불식되면서 시장의 녹색 채권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의 인식 차원입니다. 이 녹색 채권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착한 투자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장기 우량 자산이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한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린 위험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 차원입니다. 녹색 채권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녹색 채권 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완화해 준다면 녹색 채권에 대한 실익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린 위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 가지가 시간을 갖고 시너지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그린 위험 형성이 생겨날 때까지는 정부 당국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2차 보전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실비가 나오는 것들을 커버해 주는 등 시장이 실질적으로 그린 위험이 생성될 때까지 시간을 벌여준다면 충분히 녹색 채권 활성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은행에서 왔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은행권의 녹색 채권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녹색 프로젝트 주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지금까지 벌어놓은 자기 자금 그리고 타인 자금이 있고 그 타인 자금은 또 녹색 프로젝트 주체가 직접 자본시장에 나가서 방금 말씀드린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있지만 은행에서 녹색 대출을 차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은행들은 그 녹색 대출 여신을 위해서 녹색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저희 은행권들의 녹색 대출 발행이 더 활발해진다면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서 더 유리한 방법으로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녹색 채권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녹색 채권 발행은 단순히 자금 조달 행위가 아닌 저희 그 지속 가능한 미래에 한정된 자본을 올바르게 배분하겠다는 이정표를 세우는 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당국자도 아니고 그냥 발행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거국적인 담론을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저희가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면 저희 경제의 체질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 관련 금융기관의 주안점이라는 주제로 SK증권 김미연 상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SG의 진심인 SK증권에서 ESG 총괄하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금융투자기관인 SK증권에서 생물다양성, 자연자본 이걸 왜 먼저 공시를 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저희 업의 본질에 충실한 일종의 마켓 엔게이지먼트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나와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산업은행에서 그 부장님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자랑스럽게 먼저 회사 광을 좀 먼저 팔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산업은행에서 2018년도에 그 녹색 원화 채권 처음 발행하셨을 때 저희가 주관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달에 그 한국 남동발전인가에서 비금융,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 원화 녹색 채권 처음 1,000억 규모로 발행했었을 때에도 저희가 대표 주관을 맡았던 이력이 있고요. 이런 이력들이 쭉 쌓이고 저희가 이제 배출권 시장 조성자로도 아주 초기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2023년도에는 국내 민간 기관으로는 처음 GCF 인증기구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당당하게 ESG 진심이다 SK증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 혹은 자연자본이라는 말이 사실 저는 더 입에 많이 붙어 있는데 자연자본에 대해서도 사실 먼저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카본 같은 경우는 코스트로 기업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코스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럽 EU에서 배출권이 선물이 오늘자 저희 데일리로 이 내용을 저희 리서치에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는데, 데일리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13만 8천 원? 한국은 뭐 10,000원 언제 돼? 뭐 이랬던 상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거의 2만 원에서 50원 빠지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EU하고 비용 차이 굉장히 그 가격 차이 굉장히 크고요. 저희도 이제 배출권 시장 조성자고 저는 유동성 공급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100만 톤 정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 평가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 담당하는 부서들의 그 담당자들의 안색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언제 얼마나에 대해서 다들 조심스러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예정되어 있는 경로인 건 거고, NDC 2035 NDC 목표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를 고려를 해보면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까, 정말 이게 흥미진진하다고 과연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비용의 이슈,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스트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자연자본은, 네이처는, 우리의 mother nature는 자산입니다. 에셋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되고, 에셋 개념으로 매니지 하셔야지 됩니다. 저희 같은 금융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기관이 자연과 관련해서 이거를 자본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해석해서 공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투자의 기준이 바뀐다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공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저희도 이달 말 아마도 단일 증권사로는 최초로 작년에 이어서 5월 말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제 공시를 하려고 막판 작업 지금 한창 중인데요. 여러 가지 공시 기준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까만색으로 제가 이렇게 태그를 달아놨는데, 뭐 GRI, ESRS 이런 것들이 다중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을 한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ISSB, 그리고 그 ISSB를 상당히 높은 거의 뭐 98%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95%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합성을 갖춘 KSSB 제1호, 제2호 이미 기준은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로드맵만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뿐인 거지. 이 기준 상으로 보면 이 ISSB, 그다음에 한국의 그 스탠다드 기준인 KSSB는 투자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저희는 자산 2조 이상 그 규모에 해당이 되는 그 코스피 상장사인데요. 저희 자발적 공시 202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의 자발적 공시, 그 기후 공시로 가면 그 이전부터 했고요. 그 공시하면서 저희는 투자자 관점뿐만 아니라 다중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그런 것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스페시픽한 이슈, 특정 이슈, 뭐 네이처, 뭐 클라이밋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채택해서 할 인덱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맨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는데, 뭐 TCFD, TNFD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매핑을 하려고 고려해서 그렇게 보고서 작업을 하고 공시를 합니다. 클라이밋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ESG 혹은 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이슈가 뭔가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financed emission, 우리가 금융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렇게 산정되는 그 카본, 이거를 어떻게 매니지를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배수권 시장 조성자로 저희가 참여했던 것처럼 기회, 오퍼튜니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전환금융, 그 다음에 뭐 녹색 금융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오퍼튜니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통합이 다 되어서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어떻게 운 좋게 이게 돼서 TNFD 파일럿 리포트를 내는 것까지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을 해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정부의 정말 각별한 지원과 그러니까 관심과 지원을 이렇게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베네핏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한껏 누리면서 TNFD 파일럿 리포트 발간까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스페셜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몇 달 차이를 두고 정부 지원금 받아서 동일한 기간 동안에 저희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깔아놓고 TNFD 파일럿을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에 데이터 사업 내용을 가지고 2번 리포트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송영근 박사님께 보내드려서 저희 비록 그 연구소에서 하시는 그 자산 규모 10조 이상이었나요? 20조 이상이었나요? 저희 들어갈 깜냥은 안 됩니다만 증권사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도 제발 분석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2025년 그 받으신 거 2025년 자료에는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그 스케일 맞는 미래에셋 증권을 선택을 하셔서 저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한번 드리면서 저희 이번 주 금요일 발간 예정, 공시 예정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때 저희한테 송영근 박사님께서 진짜 이렇게 머리 띵 하는 이메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받고 정말 애쓰셨고 막 이렇게 앞에다 칭찬을 이만큼 하셨고 근데 그걸 읽으면서 딱 느낌이 왔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한 줄이 나오겠구나. 그 한 줄이 뭐였냐면 SK증권은 뭘 하고 싶으시냐? 이걸 왜 하느냐?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 증권사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주 초기부터 생물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뭔가 이렇게 캠페인 형태로 사내 캠페인 형태로 풀어서 여의도에서 빗물바지에서 꽁초 줍깅 하면서 그걸 민관 협력을 이뤄내서 여의도 증권사들 스트레스 엄청 많아서 흡연 인구 엄청 많고 그냥 막 버리거든요. 그거 빗물바지 통해서 들어가서 뭐 흰남노 때 우리 다 경험한 거지만 그거 결국은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건 거고 막 이런 것들로 정말 진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최소한 SK증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들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제는 자연 자본의 개념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이해도가 그래도 타사 대비는 높은 편이다라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요. 그 과정 그거에 너무 몰두를 하느라 진짜로 뭘 해야 되는 거지? SK증권은 뭐를 하는 게 기여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약 하나마, 미흡 하나마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갈 거니까 작년과는 조금 그래도 좀 고도화된 혹은 조금은 그래도 고민의 흔적이 담겨있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금융기관이 이 정도로 고민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희의 질문이 바뀌면 저희는 피투자사이기도 하면서 저희는 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피평가 기관이기도 하면서 평가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투자를 받으셔야지 되는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보나 보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이처 리스크는 이제는 투자의 프로세스에 반영이 되는 수준으로 조금씩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송영근 박사님께서 저희한테 작년에 주신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되는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 체크리스트에 네이처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 반영이 될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말씀드렸던 생물 다양성 리포트 TNFD 보고서는 저희 웨브사이트에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금융기관에서는 뭐를 보는지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툴들을 쓰고 GBF를 기준으로 이런 툴들을 써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까지 시간과 공과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분석을 하고 있구나. 이게 곧 피투자 대상 기업으로 질문의 형태로 그러니까 정보 제공해야지 되는 정보의 형태로 요구가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자본은 소모가 되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경영 자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네 가지 이제 네이처는 인베스터블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뉴 마켓, 왜냐하면 기회라고 하는 거는 귀신같이 알고 만들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캐피털 얼로케이션, 자본 분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 자연 관점으로.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ESG 진심인 저희 SK증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안 하셨으면 훨씬 더 가치 중립적이었을 텐데. 송 교수님 내년에 꼭 참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현장에서 이런 자연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사례를 들어보는 기회입니다. 금융과 자연자본의 결합 사례라는 주제로 박기숙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이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산이라는 회사는 종합 토목 건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수십 년간 국가의 도로, 철도,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있는 그 가운데 저는 호롤 단신 0.2%라는 그 지분을 갖고 회사에서 그 와중에 자연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미연 상무님 말씀을 빌리면 저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솔직히 이 우중에 또 이 귀한 시간에 이른 아침부터 다 모였다는 것은 정말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없죠. 그리고 오늘 오신 구성원분들이 정말 금융에서의 리얼 월드를 리딩하시는 분들, 또 저희 동료이신 또 이런 자연 관련하고 직접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또 기업에서 ESG 담당자로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이 제목만 보면 금융과 자연 자본의 통합 전략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동상이몽을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발표를 하고 싶은가.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듣고 나면 우리 회사 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뭐 좀 없을까. 또 금융 상품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닐까. 뭐 아파트 대출할 때 뭐 아파트에 녹지가 많이 있으면은 좀 뭐 이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신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쭉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과 자연자본의 통합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장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미래를 위한 방향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큽니다. 금융은 진짜 생산적 금융이라는 자연과 경제가 회복되는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가진 분야고요. 거기에는 자연 전환이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 정책, 녹색 기준들이 녹여져야 되고,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도 산업과 정합화됐는지 보고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시간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서 자연에 대한 기회는 두 가지 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TNFD 가이던스에 보면은 뭐냐면 이 자연에 관련돼서 기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 성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자연에 돈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기업에. 그런데 요즘에 살짝 사회공헌을 하시면서 뭐 자연 관련된 사회공헌 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지금까지는 보면 자연에 관련된 본격적인 어떤 우리 전문가 수준에서 생각하는 올바른 어떤 행위 아니면 활동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교집합으로 담을 수 있는 게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이라 그래서 자연 기반 해법인데, 말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2020년에 스마트 그린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스팔트를 재보니까 59도예요. 똑같은 시간에. 그런데 강진 다산초당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를 가셨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19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아스팔트의 온도가 59도고 그 숲속의 온도는 19도라는 거죠. 제가 오늘 장표를 짧게 하라 그러셔서 못 가져왔는데 제가 그걸 잘 찍어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200년 전에도 자연 기반 햇밥으로 잘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4차를 하셨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관심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무려 790조죠. 예, 790조를 10년간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GX라 그래서 녹색 전환이라 그러니까 녹색 전환 우리 꼭지도 있나 보다. 뭐 생물 다양성이나 뭐 자연 보호도 좀 있나 보다 하고 막 뒤져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녹색 금융하고 전환 금융인데 다 탄소 얘기, 에너지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환경기술사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대기를 하죠. 그러니까 탄소 관련된 대기 기술사가 있고, 수질 기술사가 있고, 소음 진동 기술사가 있고, 폐기물 기술사가 있고, 또 토양 기술사, 제일 마지막에 자연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대 환경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적으로는 제가 비교를 안 했지만 말은 녹색인데 리얼 그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금융 쪽에서도 오셨고 정책 쪽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왜 네이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NX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략을 하지 않고, 탄녹이라는 뭐 탄소 중립 그런 국가 기관은 있지만 자연을 기반으로 한 이런 대외적인 내용들이 왜 꾸려지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제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써놓기는 녹색으로 써놨지만 얘기하는 건 탄소다. 이게 저는 리얼. 그래서 김태호 상무님이 아까 정확하게 네이처하고 바이오다이버시티하고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좀 시원했어요. 금융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자연 전환 X 커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아까 2026년 네이처 인 더 레드 보고서라고 해서 좌측에 보시면은 자연을 위한 돈은 1달러를 쓰지만 자연에 해롭게 쓴 돈은 30배를 쓰고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은 낮추고 좋은 것은 비용을 올리자. 근데 2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다 MB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MBS를 좀 법률상으로 좀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공장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하면 환경영향 평가하죠. 그러면 거기서 자연환경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뭔가 조치 사항들이 있고 이행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자연보건 사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발목이 있는데 그게 평가서의 이행사항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자연환경법에 있는 용어라면 그 내용을 넘겨주면은 바로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걸 베네핏으로. 이제 이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필드의 현실을 맞춰서 고도화해야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한 가지는 자연과 자연 기반 해법을 위한 고신뢰 시장 조성인데, 과학화되지 않았다, 정량화되지 않았다 얘기하시는데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지금 관련돼서 R&D 사업을 지금 크게 하고 있죠. 2030년까지. 굉장히 고도화되고 어떤 유닛을 가졌을 때 30% 이상의 이제 그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정량화를 굉장히 노력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뉴 마켓 얘기하셨는데 진짜 마켓이 필요한데 생물 다양성 관련된 MBS 마켓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마켓이 이 시장인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쪽 테이블, 좌측 테이블에 MBS 관련한 산업을 수십 년간 이끌어 오신 그룹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좀 일어나서 금융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까 스마트 그린 도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소했고 나라에서 왜 이런 걸 하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너무나 헤매던 시절이었는데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정은혜 국장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말 도시가 좋아지는 것일까? 그런데 굉장한 효과를 냈고 정량화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좋은 숨어있는 정말 이런 좋은 기술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양쪽을 다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훌륭하고 이런 사례들을 넘어가서 결국은 물 관리가 필요한 뭐 반도체 기업들 또 생물서식지 복원이라든지 본업에 맞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본업에 맞게 아까 SK증권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각 기관의 본업에 맞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의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진단의학과가 있고 각종 과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연계에도 오늘 박용수 박사님도 오셨는데 굉장히 고도화돼서 그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연 전문가가 뭐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맞게 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자연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상담을 전문가랑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축에 자연환경보건진흥원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딱 맞췄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이라는 게 좀 터프하게 느껴지는데 건설업에서도 여성으로서 가장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이어서 평소에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변하는 환경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시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게 아닌가 존경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연보전 및 생물 다양성 이슈와 기업의 법적 리스크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김현장 진유나 변호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진유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자연자본 생물다양성 이슈와 기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자연 리스크를 둘러싼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시의 제도화입니다. TNFD 프레임워크가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ISSB는 코프17 이전의 자연공시 실무지침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KSSB에서 기후 외 생물다양성을 선택공시 항목으로 최근 발표했고요. 이제 자연자본 공시 부실은 향후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규제 강화입니다. EU는 자연보건법을 제정하였고 CSDDD, EUDR 등을 통해서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자연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NG나 호주의 네이처 파지티브 법제화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접근권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소송의 현실화입니다. 그린워싱 증권 집단 소송, 시민단체의 예방적인 사업 중단 소송, 이사의 감시 의무 확대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재단이나 민사 책임, 이사 책임이 중첩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 리스크는 재무 리스크이자 법적 리스크로 수렴하고 있으며 금융 의사결정과 기업 경영 시 동일한 위험 지도를 공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연 리스크가 기업에 현실화되는 경로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공시 리스크로 자연 관련 위험과 의존성을 미공시하거나 과장공시하는 경우 향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허가와 개발 리스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생태계 훼손 등이 입증될 경우에 사업 중단이나 허가 취소 등이 수반되어 매몰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공급망 실사 리스크로 EUDR의 산림 파괴, 그 다음에 CSDDD 실사 입증 실패 시 이후의 시장 접근 자체가 차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는 그린워싱, 표시 광고 리스크로 친환경, 네이처 파지티브 과장 광고, 마케팅 시 표시광고법이나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이나 환경부 제재 등이 가능합니다. 기후부록,
정정 드리겠습니다. 다섯째는 이사회 거버넌스 리스크로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 감시 체계 부재 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 리스크는 5개 경로로 재무나 법정 소시를 유발할 수 있고 투자나 여신 심사할 때 자연 리스크에 대한 통합 실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각 리스크별 실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 리스크입니다. 브라질 광산 회사인 발레사의 폐기물 저장댐이 붕괴되면서 270명이 사망하고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발레는 당시 지속 가능 보고서에 가장 엄격한 국제 관행을 준수하고 있으며 댐 안정성 100% 인증을 공시했습니다. 미국 증권위는 투자자 및 지역사회에 허위나 오해 소지 정보를 제공했다며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법원은 주주집단 소송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발레사는 합의금으로 5,590만 달러, 약 760억 원 규모의 배상액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적용 가능성을 보면 대법원 판결 중에 합리적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될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기준에 따르면 비재무적인 자연이나 생물 다양성 정보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율 공시이더라도 현재는 아직 생물 다양성이 자율 공시이긴 하지만 이게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현재 적용될 수가 있고 이게 사업보고서 편입에 관련된 지금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보고서에 편입할 때에는 자본시장법 162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NFD나 KSSB 체계 내 의존도나 영향을 공시하지 않거나 과장평가하거나 리프평가를 누락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향후 투자자 집단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망 개발 리스크입니다. 뉴질랜드 사건인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5천만 톤 규모 35년 기한의 해저책을 허가에 대해서 이것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마오리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최종 취소되었고 수년간 투입된 인허가 비용 전부가 모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26년 12월부터 대기업에 적용되는 EUDR의 경우에는 7대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전 단계의 지리자표와 산림 파괴가 없었다는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EU 통관이나 유통 금지 그리고 연 매출 최대 4%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 이슈에 대한 법적 규제적 집행은 이미 사전 예방적 중단과 시장 자체 차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심사할 때 투자나 여신 단계에서 피투자 기업이나 차주 자산의 지리자표, 공급망 투적성 그리고 인허가 취소 확률까지 선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린워싱 표시 광고 리스크입니다. 자산운용업의 그린워싱을 다룬 호주와 미국, 독일 사례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액티브스퍼라는 호주의 퇴직연금 펀드가 웹사이트 등에서 No way, eliminate, not invest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도박, 석탄채굴, 오일샌드 등에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쉘 등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가 이거 제소하였고 호주 연방법원은 허위나 오도 표시로 인한 투자자 보호 위반을 인정해서 1,0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뱅크의 자산운용 자회사 DWS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전 지속가능성 책임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DWS가 연차 보고서와 홍보 자료에 ESG leader, ESG is integral part of our DNA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제 ESG 통합 프로세스와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중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9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독일 검찰은 추가로 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자본 관련해서 단정적 문구나 근거 없는 문구를 사용할 때 향후에 그린워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자연자본 관리 및 실제 운용 실태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사회 리스크입니다. 2019년 델라웨어 대법원은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망 사건에서 이사회가 미션 크리티컬 리스크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 자체가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감시 체계
부존재 자체가 이사의 개인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식품 안전 리스크에 내려진 이 판단 논리는 향후 자연자본 리스크에도 확장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국내 대법원 역시 내부 총대 시스템의 구축 작동 의무를 강화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자연 리스크가 정기 안건인지, 자연 관련 공시에 이사회 승인이나 검증을 거치는지, TNFD의 공시 거버넌스 위임이 명확한지, 리프 평가 결과가 리스크맵에 통합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 리스크는 운영이나 재무나 금융 의사결정으로 순차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업 허가 취소, 그다음 매출 감소나 매물 비용 실현, WACC 상승 및 담보가치 하락, 그리고 여신 재심사나 투자 포지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자연 리스크는 결국 자본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반복해서 놓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리스크는 여전히 CSR이라는 프레임 오류로 전략이나 재무나 법무의 통합 리스크 관리에서 여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시나 마케팅이 내부 실사를 앞서가는 선언의 위험으로 넷제로 네이처 임팩트라든지 생물 다양성 100% 보전과 같은 단정적 문구가 공시 광고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티어 2나 티어 3 등의 협력사의 지리좌표 부재로 EUDR이나 CSDD는 티어 N까지의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넷째는 거버넌스 공백으로 자연 리스크에 대한 위임이나 검증 체계의 부재입니다. 클로징입니다. 자연은 자본입니다. 그리고 자연 리스크는 이미 법률 리스크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3가지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사실에 기반한 공시입니다. 단정적인 문구를 금지하고 과학적인 근거나 방법론이나 한계를 명시하고 TNFD 리프 프로세스와 공시 내용을 기록으로 연결하고 제3자 검증 대비 입증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공급망 듀딜리전스 재설계입니다. 티어 N까지 지리좌표나 위험지역 노출을 지도화하고 계약 조항의 진술 보증, 손해보 전가 등의 조항을 삽입하고 사전 시나리오 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사회 감시 의무의 자연 확장입니다. 자연 리스크를 이사회 정기 안건으로 상정 회의록화하고 TNFD 공시에 이사회 승인 검증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며 D&O 보험 내부 규정에 자연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자연자본, 생물다양성 이슈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갑자기 울컥하는데 이러한 논의들이 다음 세대의 삶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런 자연 관련해서 모든 기업이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거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벅차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앞으로도 기업이 자연자본이나 여러 가지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윤아 변호사 마지막 말씀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면서 K컬처의 새로운 한 단면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자본이 비용이 아니고 경영자본이고 투자고 자산이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주 의사결정권자들이 다 누굽니까? 정부의 정책 담당자, 각 기업의 현장에서 뛰는 현장 담당자, 또 법률을 담당한 분. 어떤 분들이에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이제 우리 플로어의 질문은 시간 관계상 받지 않겠습니다.